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에듀피디에서 시사상식 강의를 맡은 정원상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상반기 최신 시사상식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시사상식, 그때 일어난 일을 우리가 시사라고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맞는 그리고 요즘의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는 내용들을 빠르고 그리고 꼭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압축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023년 하반기 시사상식도 제가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1년에 2번 정도 1월에 그리고 7월에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최근 시사상식이 아니라 지나간 상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진리라고 하는 거와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죠. 진리는 시간성과 상관없는 만고불변의 어떤 진리, 지식을 흔히 우리는 바로 이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반면 상식은 시간성을 띠고 공간성을 띠고 또 지역성을 띠게 되고 시대성을 띠기 때문에 과거의 상식과 지금의 상식이 달라지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2024년 이제 상반기 시사상식으로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많은 시험에 활용되죠. 그래서 언론사, 또 공사, 기업체 일반 상식, 또 공무원, 또는 뭐 공무직, 또 청원 경찰 이런 이제 시험들에서 필기 시험들에서도 면접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시사상식을 제가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이제 잘 나오는 시사상식, 다기출 시사상식 8대 영역이다라고 제가 영역을 나누어서 그 중에 꼭 필요한 것만 제가 좀 엄선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시험용 시사이기 때문에 경제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역사도 잘 나오기는 하지만 역사는 지금 우리가 이제 전체 이제 5강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역사는 일반 상식 속에 포함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역사는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지식으로서 이제 우리가 활용이 되는 정말 다양하게 한국사 시험, 한능검 시험 이렇게 이제 시험에서도 워낙 우리가 많이 자주 노출되고 있고 또 활용되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건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일반 상식 편에 따로 다 빼놓았으니까 이 시간에는 이제 역사 부분은 빼고요. 자, 그때그때 변하는 사회, 또 문화, 과학, 정치, 국제, 바로 이제 이런 영역들을 중심으로 저와 함께 이제 강의를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며 여러분에게 정말 꼭 입에다 이렇게 쏙쏙 넣어드리고 싶을 정도로 짧지만 가장 또 효율적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물론 이제 스포츠 상식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자주 이제 언론 등에 나오죠. 흔히 말하는 뭐 포털 등에도 보면은 사회, 정치 이런 것도 있지만 연예, 스포츠 이렇게 해서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스포츠 상식까지는 굳이 제가 언급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 이제 1강은요. 2024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고 기재부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10대 분야의 내용들을 조금 추려서 엄선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상식을 공부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이유들이 있겠죠. 결국 이제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법과 제도 또 이런 규제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고 손 보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다 고통스럽고 다들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 특히 물가 부분이죠. 그래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물가에 대한 부담을 좀 완화하고 그래서 민생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민생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인프라를 다양하게 이제 구축을 해 놓고요. 또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제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규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목적 속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벌써 이 설명조차 이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전보다 이제 뭔가 개선을 했을 거예요. 더 줄여주려고 하고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의 문제들, 예를 들어서 고령화,
저출산 문제들도 있을 거고요. 서민들의 부담이 역시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말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거니까 우리가 또 신뢰하면서 가야 합니다. 자, 이제 이 10대 분야다 이렇게 했는데요. 원래 작년 2023년을 기준으로는 이게 9개 분야였거든요. 9대 분야였었는데 9대 분야에서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해서 10대 분야로 만들어 놓았어요. 작년에도 분명히 개선된 내용들이 있었지만 더욱더 개선된 내용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책자 형태로 사파 형태로도 알기 쉽고 보기 쉽게 해 놓았거든요. 원래 우리가 이제 정부 기관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37개 정부 기관이 있어요. 물론 이제 과거에는 34개, 36개 기관이었는데 지금 이제 37개 기관이고요. 자, 이 37개 기관에서의 건으로 말하면은 345건에 대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굉장히 세부적으로 발표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10가지 정도, 10가지에서도 더 줄여서 그 각 세부적으로 이제는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분야들만 제가 몇 개를 대표적인 몇 가지를 추려 놓았으니까 혹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그냥 타이틀만 쳐도 똑같겠죠. 2024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고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그림 등과 함께 PDF 파일들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출력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중에 이제 첫 번째 세제 금융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실 뭐 항상 세금에 대한 부담들 많죠.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은 뭐 우리가 소득세도 있지만 증여세 같은 경우 뭐 이런 세금들의 부담이 우리가 나라가 좀 높은 편이죠. 직접세, 간접세 등등 포함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이제 제도 개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혼인 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를 한다 하는 게 2024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가장 핵심은 그런 거죠. 우리가 저출산 문제. 이제는 뭐 한 명도 낳지 않은 게 아니라 0.8명, 심지어는 0.7명 이렇게 내려와 있으므로 한국의 미래가 사실 굉장히 어둡다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하기도 하잖아요. 한국은 망했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왜냐하면 결국은 점점 사회가 늙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고령 인구는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초고령 사회가 가까이 오게 되죠. 결국 65세 이상 인구가 20%,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19%대입니다. 그러니까 곧 20%가 수치상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고령화 사회 7%를 이미 지나 고령 사회 14%를 지나 지금은 이미 거의 고령 사회에 진입하기 직전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지금 이미 진입하기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어떻게 빨리 결혼을 좀 촉진하고 지자체에서도 장려하잖아요. 결혼하고 출산하면 장려금도 주고 축하금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혼인 출산 지원을 위해서 일종의 공제할 때 1억 원까지 증여할 수 있다. 사실 우리에게는 뭐 부자, 아빠, 엄마, 뭐 금수저 이런 것도 있지만 부자, 할아버지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자손들을 위해서 직계 존속으로부터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정도까지는 1억 원까지를 줘도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공제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또 태어났어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2년 이내, 그러니까 2살까지는 1억 원까지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원래 기존에는 5천만 원이었었어요. 기존에는 직계 존속 같은 경우 물론 성인과 미성년자 뭐 차이도 있고 이랬습니다만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한다는 거니까 추가한다는 거죠. 그럼 1억 5천까지도 지금 증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결국은 이제 공제해 주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게 이제 추적이 들어가죠. 우리가 뭐 몇 세, 0세, 1세, 2세인데 뭐 몇십억의 무슨 주식을 가지고 있고 정말 금수저를 불고 태어났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다이아몬드를 막 자든 그렇게 하는 거는 뭐 남의 나라 이야기죠.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도 어느 정도 일반 국민들도 최대 한 1억 원 정도, 1억 원 정도까지는 공제를 해주겠다. 결혼하고 2년 정도. 아니면은 자녀가 출산하고 출생했을 때 2세 정도까지 2년 정도 이내까지는 직계 전속이니까요. 할아버지 뭐 이렇게 위로 우리가 가더라도 저 과세를 내가 어떻게 공제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도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 한도가 1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1억 원씩에서 2억 원까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한도 1억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제도를 좀 완화해 주는 거죠. 국민들에게. 사실 나중에 가서 이게 세금이라는 게 상당히 우리가 물론 뭐 탈세하고 이런 건 안 되죠. 불법적인 건 안 되지만 공식적으로 세금을 냈을 때에도 이게 좀 과도한 거 아니냐. 너무 많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세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첫 번째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세제 금융 분야였고요. 자, 두 번째 국채 수요 다변화 및 개인의 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목적은 그런 거예요. 국채 수요의 다변화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개인의 장기적으로죠.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 누구나 청약을 통해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하겠다. 이제 국가에서 결국 인정을 해주는 거죠. 국채라는 것 자체가. 자, 그래서 10년물, 20년물. 물론 이거는 10년 만기, 20년 만기라고 하는 거죠. 최소 10만 원,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그래서 적용 금리도 뭐 만기 보유 시에 표면금리, 가상금리, 연복리 적용을 통해서 이자가 지급이 되고 매입액 총 2억 원까지 이자 소득의 14%의 분리 과세를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국가의 국채 이제 좀 투자를 하고 또 청약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개인 투자용의 국채를 발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정적이고요. 나름의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죠. 10년, 20년 정도 장기적으로 역시 운용을 했을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세제 금융이고요. 자, 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 소비자도 영업적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 대출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라고 했어요. 사실 이제 주택담보대출, 뭐 전세대출, 그러면 이제 보통 어디 가서 은행에 가서 심사를 받고 그래서 결국은 금리가 낮은 거를 이제 아무래도 선택해야 되겠죠. 또 은행에서도 그걸 약속을 정하고 어떻게 기준금리로 할 거냐, 변동금리로 할 거냐, 처음에 내가 지금 이자만 낼 거냐,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원금과 함께 상환을 하게 될 거냐. 아니면 이제 이자만 내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원금과 함께 상환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기본 규칙인데요. 자,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영업전 방문 없이도. 자, 그러니까 당연히 요즘에는 대부분 비대면으로 적금, 예금 이제 많이 가입을 하곤 하죠. 물론 이제 고령층 분들은 직접 찾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젊은 세대들 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영업적 방문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라는 것. 이제 한 군데에서만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평생 끝까지 그 제도가 유지될 때까지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금리 조금 더 낮게 해주는데 여기에서는 나에게 좀 더 혜택을 주는데 그럼 갈아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결국은 대환 대출이라고 하는데 결국 대환 대출의 인프라를 확대함으로써 또 누구에게 서민층에게 부담을 좀 경감해 주겠다. 왜냐하면 단 얼마라. 장기적인 대출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요즘엔 대부분 막 비교해 보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히 비교해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아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출 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을 통해서 대환 대출 신청을 하고 신규 대출을 실행하며 그러면 즉시 대출 이동이 결국 가능하다, 완료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뭐 현대사회는 정보전이고요. 또 정보가 다 노출되어 있기도 하지만 또 국민들, 개개인들이 좀 직접적으로 발품을 판다라고 예전에 이야기. 요즘 뭐 손품이죠. 발로 뛰면서 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클릭도 해보고 찾아가 보면서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도록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또 2024년 1월 상반기부터 달라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제금융이 지금 제가 한 세 가지만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훨씬 많습니다. 더 많아요, 항목들이.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세제금융에 좀 관심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더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육, 보육, 가족입니다.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저출산의 문제. 또 정말 요즘 젊은이들이 혼인을 하려고 하죠.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사실 이거는 정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그냥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내가 뭐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뭐 집값 이걸 따라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세월에 돈을 벌고 어떻게 결혼을 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결국 캥거루족이 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도 시사상식적으로도 용어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채 부모와 함께 그냥 거주하는 젊은 세대들이 점점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말이죠. 자, 그러나 이제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여성들이 경력 단절 또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하는 역시 우리는 딩크족이라고 하는 더블 인컴 노 키즈라고 하는 맞벌이 해야 먹고 살아요. 애들이 있으면 안 돼요. 경력이 단절되니까. 그래서 아이들 없이 그냥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 딩크족이 늘고 있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거잖아요. 뭐 개인의 판단일 수도 있지만 국가에서도 역시 제도적으로 또 도움을 주어야 되죠. 그래서 경력 단절 문제를 극복하고 정말 이제는 초저출산이라는 말에서 더 이상 뭐 저출산이 아니라 더더더 0.7명 정도로 막 내려가는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 프로그램인 늘봄 학교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했어요. 사실 이제 늘봄 학교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시범 운영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말 그대로 시범 운영을 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겠다. 이런 게 많죠. 혜택을 더 주겠다도 있었고 시범 운영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왜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일찍 끝나도 초등학생들 기준으로 일찍 끝나도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주로 어디로 간다고요? 태권도 학원 아니면은 뭐 정말 예체능 학원. 이제 그러다가 다시 뭐 국영수 학원 이렇게 또 학원들로 아이들이 지금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투어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래서 이제 방과 후라는 이제 건 분명히 있었지만 방과 후와 그리고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 프로그램을 늘봄 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길게 상시 운영을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지금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초등 1학년 대상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또 대학이나 기업, 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또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 학교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늘봄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교사, 당연히 또 그러면은 국가의 여러 가지 좀 재정이 필요하겠죠. 투입을 해야 되고요. 양질의 선생님들, 양질의 시스템이 또 갖추어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이런 늘봄 학교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라는 것이 아까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렇다고 했었잖아요. 일종의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아주고 극복하고 그리고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도와줄게요. 하루 종일 저희가 봐드릴게요. 국가에서 봐드릴 테니까 무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하세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직장도 다니세요.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여전히 현실과 괴리된 측면들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에서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 또 역시 우리 사회 문제가 되는 학교 폭력의 문제죠. 정말 한 방으로 이 뭔가 그 학교 폭력 문제들이 터져서 뭔가 사라지는 연예인들, 운동 선수들, 뭐 스타들 또 우리가 보게 돼요. 유명인들들. 그래서 이런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친구들끼리 다툼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싸우면서 큰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학대 수준으로서 특히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청소년 시기의 이 학교 폭력은 매우 중요하고 또 왕따 같은 경우 또 그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한 명, 두 명의 자녀들이 대부분이라서 다 소중하지만 내 아이만 소중하다가 아니라 남의 아이도 소중하다. 이런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은 엄정하게 조치하고 피해 학생은 두텁게 보호하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시행하겠다. 물론 기존에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각 학교에서 쉬쉬하거나 학폭위라고 해요. 학교폭력위원회 같은 게 학교 내에서 열리기도 하고 또 이걸 정확하게 보고하고 신고하고 해야 되지만 대부분 그냥 무마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해주어야 하는데요. 자,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행위가 금지되고 그러니까 같은 공간이 아니라 이제 분리시켜야 되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냥 뭐 학교 내에서 대충 해결하려다 보면은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접촉할 수 있어요. 안 되고요. 접촉이나 협박이나 보복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은 출석 정지, 또 학급 교체, 흔히 우리는 뭐 강전이라고 하죠. 강제 전학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전학 및 또는 퇴학 처분이 가능하다. 뭐 심지어는 요즘에는 어디까지 학생부, 대학에 입학할 때 학생부에 기록을 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감점을 주기도 하고 상위 대학 같은 경우는 아예 지원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강화하는 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는 잘하는데 왕따를 주도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위험한 거잖아요. 공부 잘하는데 인성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무리에서 또 리더가 되면서 엄청난 왕따를 주도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또 좋은 대학을 간다? 그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해 학생 등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또 이제 반대 피해 학생에게는 전담 지원관 제도를 통해서 법률, 상담, 치유 보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뭐 과거 드라마 더 글로리라든지 많은 영화나 아니면은 이런 여러 유튜브들도 보니까 학폭 등에 의해서 보도도 하고 뭐 심지어는 사적 제재도 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또 보호해야 하겠죠. 물론 이것은 이제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이야기이고요. 또 요즘에 보니까 이제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경우 학생 인권을 좀 보호해야 하는데 학생 인권 조례를 좀 강화하다 보면 반대로 교권이 또 추락하고 또 선생님들도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균형을 이루기가 상보적인 관계를 이루기가 어렵죠. 중간쯤에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의 교권도 보호받고 또 선생님으로서의 자긍심도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학생들 중심으로만 돼 있으니까 선생님 때리세요 신고할게요 막 없는 이야기를 막 지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게 뭐 3D 업종이 요즘에는 힘들다라고도 하는데요. 제도적으로도 잘 균형을 또 이루어야 하겠죠. 자,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자, 또 아동 양육과 생계 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흔히 우리가 한부모 가족 가정이라고도 하는데 자,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 확대 및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인상하겠다. 그러니까 역시 제도야 있지만 조금 더 계층 등을 두텁게 보호하고 또 물가 인상분 등을 고려해서 당연히 지원금 등 이런 것도 금액을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사회 문제예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우리 사회에 문제아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의 가정, 문제의 사회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바꿔 말하면은 결국은 한 개인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뭐 그 아동이 유아가 자녀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결국 가정에서의 돌봄 또 사회에서의 제도가 분명히 이제 필요하겠죠. 자, 다만 어쨌든 한 가족 부모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핑계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가 장려하지는 않지만 어떤 솔로라고 하는 거. 갔다 왔다.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보호를 또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요.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약간 이제 상향을 해줬으니까 이 3%의 구간에 들어가는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지원 연령도 만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로 역시 뭐 확대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결국 고등학교 뭐 재학 나이로 보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고 19세 이렇게도 갈 수도 있겠죠. 자, 지원 금액도 한 부모에게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1만 원이지만 뭐 그래도 월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보는 거니까요. 1년 기준으로 한 12만 원 정도. 자, 0에서 1세의 자녀 양육 청소년 한부모는 역시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까지 이렇게 또 나이가 어리니까 들어가는 돈들도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원 금액을 인상했다는 거. 자, 또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 및 대상 가구도 확대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아까 우리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늘봄 학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이제 또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 경감을 위해서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또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23년에 있었던 우리는 뭐 역시 85만 명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던 가구에서 11만, 그러니까 8만 가구였군요. 8만 5천 가구를 8.5만이라고 지금 한 거니까요. 11만 가구로 확대했고요. 자, 중위소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역시 뭐 20%, 또 30% 등등. 또 두 자녀 이상, 사실은 이제 다자녀라고 하는 부분이 예전에는 세 자녀까지 우리가 다자녀라고 했고요. 최근에는 두 자녀로 보죠. 저도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만 두 자녀 그러면 이게 다자녀에 지금 포함이 되더라고요. 물론 저 때는 아이들을 키울 때 제가 뭐 집사람이랑 이렇게 어떤 거 혜택이 있나 거의 그때는 혜택이 없어요. 두 자녀까지. 근데 지금 이제 점점 두 자녀도 다자녀로서의 혜택을 좀 많이 주더라고요. 자,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이렇게 했고요. 역시 뭐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가구도 비용의 90%를 지원하겠다라고 합니다. 정말 많이 뭐 지원을 하죠. 유치원도 지원해주고 학비도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보조하는 게 점점점 이제 또 예전보다도 이제 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교육과 관련된 내용, 보육 가족 포함한 이야기였고요. 자, 세 번째 보건, 복지, 고용입니다. 자,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을 상향하고 교육활동 지원비를 인상하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초생활은 뭐 복지라고 하는 게 뭐 과도하게 포퓰리즘 다 퍼주는 것은 아닐지언정 어느 정도 보장은 해줘야 된다. 특히 최저와 관련해서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말이죠. 자, 이것도 생계급여와 관련하여서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 자, 주거급여도 48%,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 저소득층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자, 또 이 돌봄 문화죠. 돌봄 문화 확산 및 이런 가정 양립을 위해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겠다. 물론 이제 사실 우리 사회에서 특히 이제 남성이 육아휴직을 한다, 뭐 보호를 해주기는 하는데요, 법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무상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소득의 일부, 뭐 50%, 60% 일부만 지급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이제 남성들과 아빠죠, 아빠, 아이 아빠 같은 경우는 쓰지 못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많이 있기는 한데요. 자, 어쨌든 계속 이렇게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또 강제로 그렇게 육아휴직 하세요 이렇게 막 또 지원해주고 장려하고 권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어쨌든 월 상한액을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이렇게 차등을 통해서 이렇게 육아휴직의 급여를 인상 지급한다라고 합니다. 또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중소기업 또는 그냥 개개인적인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만 국가의 제도 안에서 혜택을 역시 더 늘리고 있고 급여를 인상한다라고 하는 역시 제도가 있습니다. 자, 또 위기 징후의 청년 또는 그 가족이 온라인 또 129 콜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립 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정말 우리가 뭐 청춘이라는 말 자체가 푸름을 나타낸, 그래서 언제나 도전하는 청춘, 물론 아프니까 청춘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도전하고 또 뭔가 새로운 걸 경험해보는 그런 푸릇푸릇한 세대여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겪게 되면 그래서 한 3, 4년 정도의 공백이 생기면서 은둔형 외톨이도 늘고 있고요. 무력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진 젊은 세대들도 꽤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약간 위기 징후의 청년들이 있고요. 자, 고립 은둔 청년들을 빨리 발굴해야 합니다. 또 그들을 전담 지원해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을 개인의 탓으로 전가하고 어떤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이해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가정 환경도 다를 수 있고요. 또 사회에서 어떤 위기감을 느끼다 보니까 고립돼서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젊은 세대들도 의외로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이 정말 꿈을 잘 펼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3년이죠. 2023년 실태 조사 시에 발굴된 1,903명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더 많을 수 있겠죠. 도움 요청자에 대해 전담 기관과 연계 지원을 하고. 사실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어. 충분히 이해해 공감해 이러면서 소통을 하면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겠죠. 초기 상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카운슬링이라는 것 자체가 대상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그래서 일상 회복, 가족 대인관계 회복 및 그런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뭐 가족이 가장 내 편이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또 이를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개발하는 그런 기쁨이라는 게. 근데 뭐 역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뭔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고 해도 이게 안 돼.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지구력도 좀 부족하고 또 그러면서 이걸 꼭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결여된 분들도 일부 있더라라는 거. 더 많은 분들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들을 좀 잘 두텁게 보호해 줘야 하고요. 또 잘할 수 있도록 자활 또 그렇게 자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자, 자살 예방 상담 신고 번호를 109번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합니다. 저희 우리나라도 역시 가장 또 많이 자살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국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결국 개인의 어떤 의지 부족이다. 꼭 그래야만 하느냐 이렇게 뭔가 질책하는 것보다도 왜 그랬을까를 사회적으로 고민을 하고 또 그러면서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분명히 시스템은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자, 그동안은 이런 자살 예방을 위한 이런 기관 번호들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어서 이제는 하나로 통합하겠다 109번으로 모두 전담하여 수행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109라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번호인데요. 첫 번째, 한 명의 생명도 결국 자살하는 사람이 없도록, 한 명도 없도록 구하자. 이래서 109번이라고 통합했다고 합니다. 자, 역시 우리는 뭐 어디 가도 우리가 역시 서울에도 여러 대교들, 한강대교 등등 대교에서 좀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빨리 신고해서 109번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예방과 관련해서 상담하고도 또 신고하는 이제 그런 번호를 109번 한 명도 없이 구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물론 코레일 같은 철도가 7788 칙칙폭폭 이렇게 해서 7788이라는 것은 뭐 대부분 알고 있고요. 아니면은 도로공사 같은 거 있잖아요. 도로공사. 그래서 25가 마치 도로하고 비슷해 보이죠? 도로공사 같은 데에서 긴급 견인 같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빨리 신고해야죠. 도로공사에. 그리고 또 빨리 제 차를 견인해 주세요. 왜냐면 뭐 레카차들이 와서 금액 막 비싸게 하는 게 아니라 무료로 견인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 견인센터 바로 연락을 하는 거죠.
2호공사 이렇게 뭐 이름들에 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요. 재미도 있습니다만 자 이제 109번이 자살 예방 상담 신고 번호로 통합해서 이제 운영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네 번째 문화체육관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가 있으니까요.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문화 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자, 정말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생존이라고 하죠. 다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생활이나 문화라는 것이 가능하죠. 영화 보고 싶어요. 연극 보고 싶어요. 뮤지컬 보고 싶어요. 뭐 하고 싶죠. 자,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이러신 분들은 문화생활 자체를 향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도 문화예술을 즐기고 여행도 다니고 체육활동 등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바우처, 쿠폰, 여러 가지 혜택 등을 지금 주는데요. 통합 문화 이용권을 연간 기준으로 그러니까 13만 원이면은 대략 한 달 기준에 10,000원 정도 이상. 영화 보아도 요즘은 뭐 비싸잖아요. 10,000원 이상 지금 뭐 내야 되잖아요. 팝콘 먹고 뭐 이러면은 막 돈이 뭐 가족 가면 엄청나죠. 자, 그런데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통합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는데 역시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13만 원으로 인상했고요. 자, 또 하나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를 이용해 공연 관람권 등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가수들의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경기 같은 거 있잖아요. 입장권 예매 같은 거 할 때 정말 어렵죠. 어렵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야구 경기 이런 거 보러 가려고 하면 이상한 뭐 몇 초 만에 그냥 다 끝나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일종의 지정된 명령에 따라서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약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꾼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부정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수들의 콘서트 같은 경우 가수들도 이건 안 돼. 아예 절대 이렇게 했으면 나 안 할래. 콘서트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들도 막 생기고 그래서 정말 팬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가수들도 있더라고요. 자,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했고요. 이런 게 결국은 정보통신망의 법에 의해서 또 그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또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변화하는 문화재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맞춰 문화재라는 명칭을 앞으로 쓰지 않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문화재 대신에 국가유산으로 그리고 분류 체계도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변경하기로 2024년 5월 17일부터 변경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전에는 문화재라고 이야기를 다 했죠. 당연히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국보, 보물 이게 다 이제 우리가 문화재라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문화재의 재라는 것이 재물이거든요. 사실 재물이라는 것은 약간 사적인 측면도 있고 왠지 막 욕심이 생기고 다다익선 가지면 막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문화유산이다. 재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물려받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잘 보존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인식의 변화. 특히 유네스코에서도 유형 유산으로 뭐 무형의 유산으로 이렇게 지정들을 하는 명칭이 공식 명칭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문화재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했다는 거죠. 뭐 문화재청 이렇게도 있었지만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유산이다. 이렇게 이제 바꾸기로 한 거죠. 자, 그래서 2024년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 이제 기본법을 시행하고 자, 기존에 있었던 유형 문화재, 국보나 보물이에요. 유형, 형태가 있는 게 유형 문화재잖아요. 아니면은 민속 문화재, 기념물 뭐 이런 것들은 문화유산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거죠. 유형 문화재나 민속 문화재나 기념물들을 문화유산이라고 이제 바꾸기로 한 거고요.
자, 두 번째 기념물이라고 하는 특히 명승지 같은 거 있죠. 아니면 천연기념물 이런 것도 자연유산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고요. 또 무형문화재죠. 이제 뭐 춤을 추시는 분들이라든지 유형문화재와 구별이 됐던 무형문화재가 있죠. 자, 이것도 무형유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예전에는 국보나 보물에 번호를 붙였잖아요. 그래, 지정번호라고 하는데 이 지정번호가 폐지된 거는 알고 있으시죠? 2021년에 폐지가 되어서 예전에는 흔히 말하는 국보 1호 그러면은 숭례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물 1호 흥인지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1호, 2호가 마치 그 가치와 관련되는 것처럼 1호니까 가장 중요하겠지. 2호니까 두 번째 중요하겠지. 이렇게 인식이 될까 봐. 사실 그게 아니죠. 그냥 기록 번호, 넘버였을 뿐인데 그 번호를 붙이는 것이 가치로 인식이 되고 오인이 될까 봐 이제는 숭례문, 그러면 그냥 국보 숭례문 이렇게 하는 거죠. 국보 1호 숭례문 이렇게 하지 않죠. 사실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을 때 가치로 보면 가장 1호가 뭐라고 평가가 되던가요? 훈민정음이라고 하죠. 물론 이제 국보 70호에 들어있죠. 유네스코에도 97년도에 등재되었었던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물론 그건 책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 원리를 밝힌 책이죠. 문자로서의 책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기록해 놓은 책을 국보 70호지만 심의적으로는 1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국민들은 생각을 한대요. 여론조사에 의하면. 다만 역시 번호, 지정번호는 폐지되었지만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아직도 국보 몇 호, 보물 몇 호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세 가지 이름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문화재라는 이름 대신에 국가유산이라고 하기로 했었고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리고 무형유산 이렇게 바꾸기로 2024년 5월부터입니다. 이건 우리가 자주 또 등장을 하죠. 특히 한국사 같은 경우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최근 시사상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환경 기상입니다. 자,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사실 정말 우리가 슈퍼 컴퓨터도 있지만 또 지금 우리 전 지구적인 문제 기상 이변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은 뭐 여름에도 지나치게 더워 또는 뭐 겨울에도 지나치게 추워요. 뭐 역시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그 이외의 기상 이변 등이 나타나는 천재지변이 결국은 인재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도 하죠.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해서. 자, 그래서 뭐 당연히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결국은 오존층의 이산화탄소의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래서 결국 지구 온난화 문제가 생기게 되고 해수면이 극지방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증가하고 결국은 바다와 인접한 도시들이 잠기게 되는 여러 생태계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지금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역시 AI,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 전국 홍수 특보 지점을 지류나 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으로 확대한다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나고 이러면 꼭 어디선가 뭐 강남 지역, 서울의 강남 지역들도 있습니다만 역시 각 지방에서도 곳곳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둑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마을이 잠기기도 하고요. 이런 사망 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을 해서 역시 내가 좀 살펴보겠다. 홍수 특보 지점 등을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유비무환의 자세로 선제적으로 역시 도입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1단계, 2단계 뭐 등등의 단계 등을 통해서 확대하겠다라고 했어요. AI에 의해서 지금 어디가 위험한지 미리미리 자동 예측을 하고 결국 그 지점을 도출한 다음에 또 모형을 검증하고 발령을 하게 되고 우리가 긴급 재난과 관련된 문자들도 오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더 그 지역에 맞게 또 더 특화해서 빨리 AI에 의해서 이제 그게 다 우리가 아는 적극 행정이 지금 되는 거죠. 자,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후 변화, 과학 정보를 원하는 주소나 행정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사실은 정말 이 AI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뭐 판단한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 기상청에서 슈퍼컴퓨터를 도입해서 날씨 예보를 한다고 할 때 기대감이 컸어요. 근데 지금도 어때요? 뭐 생방송이다 이렇게 현장 중계다 이렇게 할 정도로 내일 비가 오겠습니다 했는데 비가 안 온 경우들도 많고요.
물론 정말 예측 확률로 요즘에는 약간 좀 유연하게 하면서 벗어나기도 해요. 지역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특히 국지성으로 막 뭔가 비가 내리고 이렇다 보면은 같은 서울에서도 강남에 막 잠실에 비가 오는데 근데 또 강북 지역에서는 비가 오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넓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근데 어쨌든 기상청에서도 이런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조금 더 근접하게 맞아야 되겠죠. 그냥 국민들이 비가 오고 안 오고 이 눈이 오고 안 오고 이것 자체만이 아니라 거기에 또 걸려 있는 생활의 문제, 생존의 문제, 생계의 문제에 걸리신 분들도 많고, 그렇죠. 농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4종의 기후 정보 및 27종의 극한 기후 지수를 시계열,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걸 시계열이라고 하거든요. 또 도표가 포함된 대시보드 및 지도 형태로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환경, 기상과 관련, 기상 이변 등이 앞으로도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인데요.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바로 이제 우리가 통신과 관련된 거잖아요. 특히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의 요금제 정말 아직도 비싼 금액으로 물론 알뜰 요금제 여러 가지도 있어요. 혜택들도 많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무슨 뭐 말 그대로 LTE에서 5G로 갔을 때, 4G, 5G로 갔을 때 과연 그 정도로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느냐? 아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정부는 항상 요금을 좀 인하하라고 통신사 등에 요청을 하고 있고, 통신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자신의 이익이 줄어들까 봐 다만 좀 범위를 넓게 주라는 거죠. 여러 가지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져 통신비의 부담을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뭐 과거 대통령들의 공약 얼마 이하로 내리겠다 이랬는데 금액으로는 한정할 수 없어도 통신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선택권을 늘린다. 통신 요금이라든지 아니면 단말기라든지 또 실제 사용량을 통해서 어느 게 좋다.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일일이 전화를 해야 돼요. 전화 오지 않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게 유리할까요? 라고 하면 그냥 기존에 게 더 좋아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여러 가지 우리 입장에서 약정도 하고 뭐 할부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느끼기도 해서 지금 제도들을 또 보완하려고 하죠. 어쨌든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고 5G에서 LTE로 가기도 하고 LTE에서 5G. 근데 사실은 뭐 저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요금제가 5G인데 LTE로 변환이 안 되더라고요. 전에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또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고 데이터의 소량 구간 요금제도 세분화하고 특히 이제 약간 고령층은 아예 데이터를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의 비싼 요금제를 약간 강제로 쓰는 분들도 있거든요. 또 이런 중저가의 단말기, 뭐 갤럭시 하더라도 아이폰 하더라도 좀 더 중저가의 저렴한 단말기를 좀 다양하게 출시해야 되죠. 또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요.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도 강화한다. 이렇게 역시 통신 요금 등에서 조금 부담을 국민들에게 줄여주려고 하는 이제 제도이고요. 자, 지산지소형 지역 에너지로 전환. 보통 이제 지역 에너지를 활성화해야 한다, 분산 에너지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그때 쓰는 말이 지산지소라고 해요. 물론 지산지소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생산이 되어서 그 지역에서 소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향도 이천뿐만 아니라 정말 메가시티, 메가서울이라는 말처럼 수도권에 집중화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각 지역들도 우리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도 지역 에너지로 분산을 하고 활성화하면서 지산지소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략 수요의 특정 지역 집중이 완화되어야 되고요. 그런 등을 위해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분산 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결국 분산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분산 이 특화 지역이라고 해서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등 규제 특례 적용을 위한 특화 지역을 도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에너지도 당연히 이렇게 분산되어야 하고요. 그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그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뭐 화폐도 지역 화폐 이런 것들은 뭐 경기 지역 화폐 이렇게 활성화하듯이 여러 방법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자, 또 대규모 전기 사용 시설이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 평가, 뭐 또 이런 분산 에너지에 대해서 이런 의무를 부여하는 등에 관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7번째 국토교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10가지 분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많아 보이긴 하는데요. 자,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및 30분 출퇴근 시대 조성을 위한 GTX입니다. 자, GTX 정말 A, B, C 우리 이렇게 계속 이어지기는 하는데요. GTX A가 지금 개통이 되었고요. GTX B도 이제는 착공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죠. 아직은 개통은 B는 되진 않았습니다만, 자, 수서 동탄 구간 개통으로 초연결 광역 경제생활권 시대가 본격으로 개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GTX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를 GTX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그레이트 트레인 익스프레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각 구간에 따라서 그만큼 좀 민감하죠. 수요도 있어야 되고 집값과도 관련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는 GTX A가 수서에서 동탄 구간이 개통이 된 거고, GTX B는 인천이죠. 송도에서 서울까지 20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긴 시간 동안 공사들이 그동안 진행이 되었고, 이제 또 착공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자, 다만 이게 중요한 게 수요 예측이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GTX A만 하더라도 현재 지금 언론 등에서도 생각보다는 많지 않아. 그럼 이제 적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익이 나야 되고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평일에는 좀 있는데 주말에는 너무 한산해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그 구간 같은 경우도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구간들이 있어서 그 내에서 지역 내에서 되게 이슈거든요. 아까 했지만 여러 가지 집값의 문제들도 있고요. 지역의 활성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지역을 통과하게 해달라. 아니면 또 바꿔달라 코스를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초연결 광역 경제생활권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이 되었다라는 것. 자, 지금처럼 GTX A 노선이 있고요. 파주, 운정, 킨텍스 등등등 연신내 서울역 등등 용인 동탄까지 해서 아까 수서에서 동탄까지 또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전체 구간으로도 이제는 확대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2024년이죠. 2024년 말에는 이제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개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일 생활권이라는 것이 낯설지 않습니다. KTX 등을 통해서라도 서울, 부산, 서울, 목포, 용산에서도 이렇게 쭉 우리가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가 드디어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개통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 요건과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한다. 자, 역시 이야기는 청년층이 저런 무력감에 빠져 있는 청년층들도 많이 있지만 그들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런 지원을 하는데 당연히 적금 넣고 이자도 많이 줄 테니까 하세요. 우리도 많이 집을 지을게요.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대비했을 때 조금 완화된 요건들 그리고 또 혜택을 많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 요건도 예전에는 소득 3,600만 원까지였지만 5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또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면은 다 가입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했고요. 자, 이자율도 4.5%, 또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 한도를 늘렸고요. 또 여러 가지 청년주택 드림 대출을 통해서 최저 등등의 낮은 금리로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을 지원하겠다. 이자는 많이 주고 대출 금액은 역시 낮춰주고 이렇게 하면서 충분히 상향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을 출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청년들이 자력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가 또 도움을 주어야 하겠고요. 자,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출산 가구에게 연 7만 호 수준의 주택 특별 우선 공급 자격을 부여하고 또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설했다. 또 같아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까 청년을 위해서도 역시 행복 드림과 관련된 이런 청약 통장을 출시한 것처럼 이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했어요. 그러면은 주택과 관련해서 특별 우선으로 공급 자격을 주고
또 정말 신생 아이가 태어나면은 특례 대출 아주 저금리로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역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자, 공공 분야 또 민간 분야, 공공 임대 등등등을 통해서라도 역시 이러한 7만 호 수준의 우선적으로 자격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뉴홈이라고 이제 공공 분야에 이름을 붙였고요. 예전에 행복주택이라고 그 전에 정부에서는 이름을 붙였던 게 지금 이제 뉴홈이라고 하죠. 자, 대상도 또 역시 소득도 이 등등등에 따른 적용을 하고 혜택을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지금 2024년도에 상당히 히트죠, 히트. 청년, 서민 청년 등 층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의 알뜰 교통카드라고 했던 것보다는 편리하고 적립률도 높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제도인 K패스를 도입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K패스 있어요. 뭐 아이패스 있어요. 경기패스 있어요. 이렇게 지금 그 이외에도 뭐 기후동행 카드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서민과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주다 보니까 뭐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월에 한 10만 원 정도 교통비가 나가던 게 한 4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 이하로 줄어들었다.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 좋은 제도다라고 호평을 받고 있죠.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 자전거 이동 거리와 관계없이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 등을 최대 60회까지 환급해 주는 거죠. 물론 정말 뭐 지하철 버스도 있고요. 자전거도 있죠.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환급 혜택을 많이 주는 거죠. 서민들이. 정말 우리는 뚜벅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또 그렇게 일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청년층에 이렇게 교통비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좋습니다. 다만 이제 서울과 경기가 함께 이제 통합이 되고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이 돼서 더 호환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좀 잘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혜택을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7번째 국토교통이었습니다. 자, 시간상 우리가 다 하지는 못했고요. 이어지는 2번째 시간에 아직도 우리는 남아있는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최근 시사 용어들, 경제와 관련된 용어들 뒤에 아직도 의미 있는 좋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1강은 여기까지고요. 2강은 이어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